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역대 두 번째로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파울루 벤투 감독 사단의 수석 코치 세르지오 코스타 코치와의 독점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현재 국제축구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피파 플러스의 한국어판 에디터로 활동 중인 한만성 기자와의 협업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들께 독점적으로 핵심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가 카타르 월드컵 당시의 뒷이야기, 한국 대표팀 운영 과정의 비화, 게임 모델 구축과 축구 철학,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솔직히 전해왔습니다. 총 2편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전한 1편에 이어 이번 2편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떠난 이후 아랍에미리트 대표팀에서 어떻게 대표팀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플레이가, 또 전술이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지, 또 벤투 감독이 당시 한국 대표팀의 축구 철학과 게임 모델을 설정했던 과정 속의 근거를 소개해드리고, 코칭 스태프의 한국 거주가 중요한 이유, 또 실수를 범한 선수, 여론의 비판을 받는 선수에 대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선수들에게 이야기한 부분들과 또 선수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 이런 상황 속에 지도자로서 어떻게 선수단을 운영하고 선수들을 지휘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전해드리고, 또 한국 팬들에게 전하는 본인의 진심 어린 메시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스타 코치와의 인터뷰 2편 들어보시죠. 제 생각에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과 비교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경기 강도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 대표팀 시절과 비교할 때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그런 점이 있었죠. 원인은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있던 곳과 비교해 이곳은 기후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너무 더워요. 습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비교하자면 K리그와 아랍에미리트 리그는 축구 스타일 외의 경쟁력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좋은 흐름을 찾았고요. 여기서도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랍에미리트 축구협회가 워낙 지원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주입시킨 건 초반 2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목표 달성 혹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 현 시점에서는 경기 결과가 성패를 좌우하지 않으니까요. 카타르 원정을 떠나기 전부터 아랍에미리트가 2013년 이후로는 카타르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그랬듯이 상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최고의 선수를 선발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게임 모델에 맞게 훈련을 진행했죠. 그리고 카타르를 상대로는 상대 선수들의 성향상 그들이 싫어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무게 중심을 낮춰서 최대한 상대가 좋아하는 속공 위주 공격을 못하게끔 대형을 만들어서 그런 상황을 방지했고요. 세트피스 상황도 최대한 피해 오픈 플레이로 승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들이 싫어하는 경기 상황을 만들었죠. 카타르는 수비 전환 시 빠르게 수비 대형을 갖추지 못해요. 그래서 이날 우리 게임 플랜에 그런 점을 공략할 전략을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경기를 한 결과 우리는 카타르전에서 역습 상황으로만 3골을 넣었어요. 역습으로 카타르를 공략한 겁니다. 카타르가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경기에서 이란을 상대로는 완전히 다른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경기였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정당했습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보여줬지만 이란이 이길 만한 경기였어요. 이란이 2골은 더 넣을 만한 기회를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란을 이기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만 이란 같은 상대를 만나서도 중심 잡힌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한국을 이끌고 이란을 만났을 때도 힘들었죠. 이란은 항상 상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랍에미리트에 오면서 작은 변화를 줬죠. 단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경기를 컨트롤하는 축구죠. 컨트롤하는 축구를 하려면 우선 멘탈리티가 정비돼야 합니다. 몇몇 새로운 선수를 발탁해 적응시키는 과정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선수를 선발할 때 우리가 포지션별로 작성한 플레이어 포지션 프로필에 맞는 선수를 선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하려면 모든 포지션에 배치되는 선수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프로필에 부합하는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포지션 프로필에는 포지션별로 요구되는 특징, 개성이 있어요.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를 수용하고 있고요. 사실 볼 소유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가 볼을 갖고 싶어 하죠. 볼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수비하며 뛰는 것보다 재밌잖아요. 그러나 한국 시절과 비교하면 달라진 부분이 있긴 있어요. 특히 우리가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풀어나오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했던 것만큼 빌드업의 퀄리티가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선수 개개인 퀄리티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경기를 통제하고 볼을 소유하는 스타일은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현실적인 방식을 택한 거죠. 한국 선수들의 기술적 역량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수들에게는 기술적인 퀄리티가 있었어요. 기술적 퀄리티가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볼을 뺏기면 다시 가져오기 위해 헌신했어요. 경기를 주도하고 싶은 팀이라면 헌신적으로 볼을 되찾는 태도는 중요해요. 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공격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경기를 하는 팀이 볼을 빼앗긴 바로 그 순간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라면 아예 그런 축구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볼을 빼앗긴 순간 이런 특징이 없으면 경기를 주도할 수 없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기술적 역량, 경기 도중 보여주는 역동성, 경기를 하며 볼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볼을 빼앗기는 바로 그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우리는 그런 성향을 확인한 후 한국과 월드컵에 가서도 주도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 테크니컬 팀과 한국은 스타일이 잘 맞았어요. 우리도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으니까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중국에 있을 때도 선수들의 퀄리티는 높지 않았지만 우리는 늘 볼을 소유하기 위해 경합하는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시안 게임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할 선수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확신이 섰죠. 그런 아이디어를 선수들에게 제시했고 선수들이 우리 아이디어를 수용했습니다. 단, 어떤 축구를 할지를 정하는 건 어느 팀이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누구나 우리와는 다른 방식의 축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축구를 잘하는 더 좋은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저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손흥민에게 볼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건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이재성, 황인범, 이강인에게 볼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건 범죄죠. 범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선수들에게는 볼을 줘야죠. 이 선수들은 볼을 소유해야 합니다. 단, 볼을 뺏기는 순간부터는 달려야 합니다. 볼을 소유하면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볼을 갖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볼을 쥔 축구가 더 좋은 축구는 아닙니다. 다른 경기 방식과 비교해 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유럽 축구를 봐도 시메오네, 펩은 서로 전혀 다른 축구를 하죠. 그렇지만 두 감독 모두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이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방식을 믿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볼을 가지고 하는 축구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질문은 두 파트로 나눠서 답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칭 스태프가 맡은 팀의 국가에 거주하면 더 일관성 있게 일할 환경이 마련됩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에 살며 일을 하면 그 나라를 계속 관찰하게 되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매주 K리그를 직접 점검할 수 있었고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게 해외에 거주하며 그 나라로 이동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꾸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디테일은 중요해요. 가끔은 경기를 관찰하며 분석할 때 느낀 점이 있어요. K리그 경기를 쭉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K리그 팀들은 우리가 한국 대표팀과 구사하려는 축구와는 다른 축구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원하는 프로필을 충족하는 선수를 찾는 과정에 있다면 선수와 우리 게임 모델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살지 않고 대표팀 경기만으로 선수를 분석하면 한국에 살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을 겁니다. 만약 한국에 살지 않았다면 더 많은 실수를 범했을 수도 있죠. 해외에 거주했다면 선수 선발 과정에서도 더 많은 실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그때 2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있었죠. 제 기억으로 나상호는 광주에서 뛰고 있었어요.
만약 그때 우리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누구도 K리그에서 뛰는 나상호를 꾸준히 관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됐다면 나상호는 대표팀 선수풀에서 사라졌겠죠. 작은 디테일의 차이입니다. 디테일이 결국 차이를 만들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문화적 요소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한국 사람들의 열정을 느껴보고 한국 사람들이 국가대표팀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느껴보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영향은 사실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이 일본을 만날 때면 매 경기가 모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가 해외에 거주했다면 한국인들의 정서나 자부심을 느끼지는 못했겠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비교 대상이 좀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와이프가 해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래도 부부관계를 잘 이어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 올 겁니다.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 와요. 원래 삶이란 순간이 만들어 특별한 순간만이 삶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합쳐진 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는 한국에 사는 동안 모든 순간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안 좋은 순간, 좋은 순간 둘 다 현실이 어떤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코칭 스태프가 해외에 거주해도 결과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식대로 하려면 직접 들어가서 살아봐야 해요. 우리가 일하는 나라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실수도 삶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실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부터 실수를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 실수를 최대한 만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승부를 결정하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수에 대해 선수들에게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잊어버리라는 조언은 필요 없어요. 내일이 되면 또 해가 뜬다는 식의 반응을 선수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실수가 나왔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었을 때 한국이 실수가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의 대형의 균형을 깨는 빌드업으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축구를 하면서 우리의 공격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창출한 득점 기회가 실수한 횟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선수 개인의 실수보다는 팀의 실책이라는 말도 맞아요. 볼을 소유한 선수가 볼을 뺏겼다고 무조건 그 선수가 실수를 한 건 아닙니다. 그 선수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봐야죠. 예를 들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우리는 한국에서 후방에 3명을 두고 빌드업으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칸 내려서 두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라고 주문합니다. 그런 주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옆에 배치된 센터백 중 한 명이 전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경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전진한 센터백이 적극적으로 패스 루트를 찾거나 직접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공격이 전개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측면 수비수가 깊숙한 위치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사실 이 방식대로 공격을 전개하면 볼을 소유한 선수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볼을 가진 선수는 측면으로 패스를 벌려줄 길목이 없어요. 그 각도나 방향으로는 패스 길목이 더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볼을 가진 선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중앙 지역으로 볼을 찔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면 그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패스를 한 선수의 패스가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 전진한 풀백을 향한 패스 길목을 가리고 있는 선수의 잘못인 건가요?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팀 훈련 세션부터 우리의 방법론까지 모든 걸 다 분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생각해야 할 게 바로 방금 주신 질문입니다. 실수를 저지른 선수를 어떻게 보호하냐고요? 선수가 실수하는 상황을 모면하게끔 주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선수가 볼을 가졌을 때 더 많은 해결책을 확보할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예를 들면 전진한 풀백의 위치를 조금은 내려주거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 지역에서 볼을 잡은 선수는 측면과 중앙의 패스 길목이 열리겠죠. 그런 식으로 대응책을 찾으면 상대의 압박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수의 실수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파울루 벤투도 그렇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테크니컬 팀이 선수들에게 항상 얘기했어요.
너희가 요구받은 대로만 플레이하면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책임진다고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론, 언론의 비난은 우리 몫이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선수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잘 수용했습니다. 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 격려는 해줄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 선수들에게는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어요. 선수들이 얼마나 팀을 위해 헌신할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 선수들의 성실함은 제가 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최고입니다. 선수들이 스스로 가진 능력 그리고 당연히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금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경기에 뛰지 않는 선수들도 국가대표팀에 대한 애정이 뛰는 선수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경기에 뛰는 선수라면 팀에 애정을 갖기가 쉽죠. 그런데 저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봤어요. 과거 국가대표로 뛰었던 박주호, 기성용이 우리가 월드컵 전, 월드컵 도중에 우리에게 보내준 응원은 다른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선수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국가대표팀에 대한 애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선수들에게는 조언해 줄 게 없지만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선수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선수들이 실수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들은 팀을 위해 부상까지 숨겨요. 경기에 뛰지 않는 선수들도 국가대표팀에 똑같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 팬들도 선수들의 열정을 똑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환상적인 국가대표입니다. 절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나라도 많이 가봤어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점이 한국의 차별성입니다. 이런 점이 한국을 다르게 만들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입니다. 선수들과 볼이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연히 조직적인 지원이 받쳐줘야겠죠. 그렇지만 선수들은 응원해 주십시오. 이 선수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비난을 받을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선수들에게 좋은 잔디를 주세요. 선수들이 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선수들에게 좋은 지도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한국 축구의 성공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 팬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을 계속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겸손한 나라, 환상적인 나라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아이들은 항상 언제 다시 한국에 가냐고 물어봐요. 지금 와이프가 집에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한국에 살고 있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우리나라입니다. 그곳에 저희 수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김 코치와 그의 와이프가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보다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 갖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여전히 한국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득점했을 때 제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죠. 미친 상황이었으니까. 저도 제 나라 포르투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한국의 5천만 국민에게 기쁨을 안겼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정말 의미가 컸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그 순간을 누릴 자격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힘들었잖아요. 행복해야 할 때가 왔던 거죠. 그때는 한국이 행복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한국에 계신 모든 팬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한국이 그리워요. 그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 코치들도 보고 싶네요. 혹시 2편 영상을 지금 먼저 보신 분들에게는 1편 영상도 시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1편에서는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는 빌드업을 중시하다가 막상 본선에서는 다른 형태의 축구를 했던 이유에 대해 소개하고요.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이 특별한 이유, 또 벤투호의 황태자로 불렸던 황인범 선수를 비판과 지적 속에도 끝까지 믿고 중용했던 이유, 한국 선수들의 경기 이해력 문제,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선수풀이 적은 이유에 대해 한국 축구 전반에 걸쳐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대한축구협회가 또 한국 축구 철학이라는 MIK,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설정해서 각 연령별 팀과 성인 대표팀을 연계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까지 솔직하게 세르지오 코스타 코치가 전한 내용입니다. 실제 육성과 또 인터뷰 풀버전은 이 인터뷰를 진행한 한만성 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페어포인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마니아들에겐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세세하게 벤투호가 대표팀을 선발했던 기준부터 조현우 골키퍼가 아니라 김승규 골키퍼를 주전으로 선택했던 이유, 또 한국에서 뽑고 싶었지만 뽑지 못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와 부정적이었던 여론에 대해 벤투호가 대응했던 방법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쳤던 영향, 분석관 출신으로 수석 코치까지 됐던 세르지오 코스타 코치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한준TV는 앞으로도 다양한 축구 전문가들과의 협업 콘텐츠를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한만성 기자와 또 페어포인트와도 앞으로 여러 협업 콘텐츠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시도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한준TV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 한준TV가 양질의 콘텐츠를 전해드리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